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를 꼽을 때 은행주가 꼽히죠. 그런데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웰스파고의 주가는 반등을 했었는데 JP모건의 주가는 계속해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회사들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회사들은 전혀 다른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혀 다른 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웰스파고 같은 은행들은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B2C 상업은행에 속합니다. 한국으로 비교하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개인들이 돈을 맡기는 제1금융권이라고 보면 되고요. 개인 고객들이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예금이나 대출 서비스 아니면 자산관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야 이런 예대마진 같은 먹을 게 많아지는 그런 비즈니스고요. 그리고 반대로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B2B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은행들은 트레이딩 사업, 자기 자본을 바탕으로 증권을 사고 파는 식의 트레이딩 사업이나 고객의 거래들을 받아서 체결해주는 그런 트레이딩 사업, 아니면은 M&A나 IPO 등의 기업을 위한 자본 조달 업무를 대행해주는 이런 수수료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런 투자은행들은 금리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큰 게 더 중요합니다. 중간에서 중간 수수료를 남기는 비즈니스인데 변동성이 커야 돈을 많이 벌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은행들의 모든 업무는 능력 있는 트레이더들이나 뱅커들로부터 이뤄지는 사람 장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월가에서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뱅커들 하나하나가 바로 투자은행의 수익성 자체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뱅커들의 몸값이 상승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런 인건비 상승의 근본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인플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인플레를 물건 인플레랑 서비스 인플레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 인플레는 우리가 먹고 쓰는 이런 물건들에 대한 인플레라고 보면 되고, 서비스 인플레는 우리가 어디 가서 식당에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 업종에 간다거나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분야의 인플레이션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인플레와 함께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 상승률을 이제 섹터별로 나눠보면 사실 금융 부문의 상승률만 놓고 보면은 임금 상승률이 다른 섹터들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원래부터 임금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하지만 상승률이 낮더라도 절대금액 상승치 자체는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B2B 은행주 대장인 JP모건은 올해 실적 발표에서 대놓고 비용 증가를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하락했고요. 근데 JP모건이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한참 늘릴 생각인데 미국 달러로 12 빌리언, 한국 돈으로 한 15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인건비와 IT 투자에 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실리콘밸리 테크 회사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인재들한테 주는 페이 패키지가 올라가면서 월가로 오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실리콘밸리로 가고 있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월가 은행들 자체도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의 인재를 뺏기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고, 2022년이 들어서는 이제는 정말로 여기에 돈을 이제 때려 부어서 그것 때문에 주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실망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일단 좋은 인재를 뽑고 IT 스pen딩을 늘리겠다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B2C 소매은행 분야에서 돈 안 되는 사업들을 쳐내면서 비용을 오히려 줄여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소매 지점들, 오프라인 지점들을 전부 매각 중인데 멕시코나 동남아에 있는 지점들을 매각하겠다고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발표를 했고, 작년에도 한국에서도 지점 철수를 발표하면서 이슈가 됐었죠. 퇴직금을 7억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돈 안 되는 일반 고객을 쳐내고 돈 되는 부자 고객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결국엔 여기도 수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에 투자를 하시려면 B2B, 그러니까 일반 고객이 아니라 고객사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은행과 B2C, 일반 고객들,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은행, 이 두 가지 차이를 이제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근데 은행 중에서 생각보다 B2B만 하거나 B2C만 하는 은행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비중들이 섞여 있는데요.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나눠보자면 B2C 위주의 은행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웰스파고라던가, 한국에는 덜 유명하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은행들인 PNC 은행, 캐피탈원 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고요.
B2B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 특히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B2C 비중이 지금 매우 커진 상황이라서 여기도 조금 있으면은 단순히 B2B 은행이라고 부르긴 너무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B2C랑 B2B를 동시에 굉장히 크게 하는 은행들이 대표적으로 JP모건, 여기는 B2B 투자은행 부분인 JP모건과 B2C 상업은행 부분인 체이즈은행이 합쳐져서 JP모건 체이즈라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 같은 은행들이 이 두 가지 영업을 다 비슷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은행으로 알려진 은행이라도 사업부서에 따라 실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올해 1월에 기대 이상의 실적에 주가가 반등했던 모건스탠리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살펴보면 B2B 투자은행 부분인 트레이딩 실적 자체는 별로였어요. 그리고 JP모건이 말하는 이런 인재 채용에 돈을 더 쓰겠다, 인재 채용의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추세는 이 모건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고 다만 회사 내 자산 관리나 대출 사업부 같은 실적들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는데 이런 사업부는 아까 말씀드린 B2C 소매은행 사업부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최근에는 핀테크 회사들도 하나의 섹터로 추가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일반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B2C 위주죠. 예를 들어서 소파이, 개인 간 P2P 대출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상장도 했고 은행업 라이센스까지 받은 핀테크 회사죠. 그리고 블록, 중소기업들을 위한 전자결제 업체로 시작을 했고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대출 사업까지 확장을 한 다음에 이제는 은행업으로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말고도 전 세계 각국의 핀테크 업계에서 비슷한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B2C 상업은행 라이센스를 하나씩 취득해 나가다 보니 결국 B2C 분야에서 합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B2C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전통 상업은행과 온라인 B2C 은행들의 경쟁이 더 심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B2C 은행들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은행들이 돈을 벌어왔던 각종 서비스 차지들을 없애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서비스 차지는 그러니까 이용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통 금융사들이 꿀을 빨고 있는 사업들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는 오버드래프트 피라고 해서 은행 잔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초과 인출을 했을 때 발생하는 마통 비용을 완전 개꿀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통장에 계좌 잔고가 되게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막 50불밖에 통장에 계좌 잔고가 없는데 뭐 버거 사 먹으려고 돈을 빼다가 보니까 마이너스 5불, 마이너스 10불 이런 식으로 잔고가 0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은행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부터 바로 오버드래프트 차지를 떼가기 때문에 계좌 잔고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은행들이 돈을 계속해서 이제 삥 뜯어가는 거 아니냐.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전체 고객의 9%가 전체 오버드래프트 피 비용의 80%를 내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 말은 내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뜯기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 중에서는 소수 인종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오버드래프트 피의 존재 자체가 인종차별이라는 얘기도 대두되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온 ESG 트렌드에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오버드래프트 피가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정도의 이슈이다 보니 정치권이나 규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오버드래프트 피 자체를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서비스 차지가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타트업이나 중소형 지방은행들에서 먼저 오버드래프트 피 무료화를 발표를 했었고 작년 12월이 돼서는 B2C 소매은행 캐피탈원이 무료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슷한 급의 미국 소매은행인 PNC 은행도 24시간 동안은 돈을 다시 채워넣으면 면제를 해주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여타 이제 대형 은행들까지 이제 이 추세를 따라서 오버드래프트 피 자체를 면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캐피탈원 같은 경우에는 영미권에서만 활동하는 회사라 한국에는 덜 유명한데요. 그런데 포춘 100대 기업에 들어가기도 하는 금융 지주 회사입니다. 미국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 신용카드업으로 시작을 해서 자동차 할부 금융 그리고 은행업까지 진출을 했던 회사예요. 신용카드 시장의 탑5를 꼽아보면은 꼽히는 회사로 아멕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그리고 캐피탈원 이렇게 5개가 꼽히고요. 어쨌든 캐피탈원 입장에서도 오버드래프트 피 무료화로 인해서 연간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버는 돈의 비중이 은행권 중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하긴 하고요. 참고로 대형 은행들이 오버드래프트로 버는 돈을 보면은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연 한 1.7조 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연 1.3조 원 정도를 벌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캐피탈원 같은 작은 은행들은 대형 은행들에 비해서 한 10%도 되지 않는 돈을 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작년 말에 캐피탈원이 이렇게 오버드래프트 피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미국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이 캐피탈원 대표를 굉장히 찬양하는 성명을 냈었는데요. 옆에 가만히 있던 JP모건에 되려 공격을 했었습니다. 너네도 캐피탈원처럼 수수료를 좀 더 깎으라고 압박을 한 건데요. 근데 사실 JP모건 입장에서도 작년부터 이런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오버드래프트 피를 계속해서 깎아오던 중이긴 한데 아무래도 은행계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큰 은행이 JP모건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한 번 더 상징적으로 깐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각각 본인들 고객들인 금융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섹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특히 금융주, 그 중에서도 은행주가 손꼽혔다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 큰 손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은행주이다 보니 앞으로도 우리도 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오늘도 잘 발린 경제 지식 한 입을 맛있게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순살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이거는 TMI이긴 한데 이제 저는 모건 스탠리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2012년부터 18년까지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의 B2C화가 제가 있는 동안 되게 많이 진행이 됐어요. 제가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스미스 바니 은행이라는 이런 은행을 그때도 시티한테 인수했던 것 같은데 시티한테 이제 소매은행을 인수를 해서 B2C를 굉장히 키우고 있었고